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PSAT 그 자료 해석 과목 담당하고 있는 박찬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초인문 강의를 일단 먼저 찍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배포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첫 시간에 앞서서 자료 해석 강의 첫 시간에 앞서서 인트로 강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과목이 이제 자료 해석인데요. 지금 이 강의는 이제 실급용으로 일단 제가 찍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5급 PSAT 합격선이라고 글자가 돼 있어요. 이거 보시고 뭐 5급에 대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제 7급이 이제 올해부터 도입이 되니까 7급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거는 지금 참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급을 미루어서 앞으로 7급도 이렇게 가지 않겠냐 정도 생각해서 만든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급 합격선을 보시면요. 대충 뭐 외교직이 조금 낮긴 하지만 일반 행정 기준으로 보시면 75점에서 80점을 좀 넘는 해도 있었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사실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합격 점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75점에서 80점 사이 정도 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최근 한 2, 3년간은 한 75점대 조금 앞뒤로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로 이제 미루어 가지고 이제 그러면 7급은 합격 점수가 몇 점이 될 것이냐, 요걸 예상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죠. 어떻게 출제될지는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대충 75점에서 80점 정도 선 이상 정도로 합격선이라고 봐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점수는 80점 이상이 돼야겠죠. 80점 이상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과목이 자료 해석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만 가지고 자료 해석이 100점을 맞는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세 과목 평균 점수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사실 그 언어 논리랑이요. 상황 판단은 점수가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상황 판단은 일부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상승의 여진이 있지만 뭐 점수가 조금은 오를 수 있겠지만 점수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조금 진행을 해보시면 내가 대충 언어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상황 판단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예측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산으로 그 점수에 비해서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평균 점수가 대략 75에서 80점 사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료 해석을 몇 점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역산을 해서 자료 해석 공부에 대한 점수 목표를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언어랑 상황 판단에 비해서 자료 해석은 하면 하는 만큼 올라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점수가 확실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어랑 상황 판단을 좀 잘해. 그러면 나는 75점만 되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요 경우에 제가 정리를 했고요. 언어와 상황 판단이 좀 약해 내가. 그래서 내가 최소 85점 정도 나와야겠어. 라고 하는 경우를 이렇게 우측에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제가 뭐를 추천을 할까요?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은 요 점수 이상, 84점 이상, 88점, 92점. 우리가 이제 25문제 100점이니까 문제당 4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선 정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점수. 내가 이제 언어랑 상황 판단을 아주 잘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요 점수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76점하고 84점이면 두 문제 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두 문제 차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두 문제 차이가 엄청 큽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19개 정도를 맞으면 76점이 나옵니다. 개당 4점이니까. 그럼 19개를 맞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개 정도를 풀어야 되냐? 적으면 21개, 많으면 한 22개 정도만 풀어도 요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실수하거나 또 잘못 푼 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19개 풀어서 딱 19개 맞고 이런 사람은 좀 드뭅니다. 그럼 21개 정도를 푼다는 얘기는 4개 정도를 안 풀 수가 있어요. 4개 정도를. 그쵸? 근데 84점인 경우에는 21개가 맞아야 84점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23개 정도는 풀어야 돼요. 23개에서 24개인데 저는 23개로 잡았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2개 빼고 다 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5문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보통 한 15문제 정도가 중레벨 또는 하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만합니다. 시간 내에. 2분 정도면 충분히 저는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선이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이 공부 안 해도 풀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대략 한 15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문제 정도는 이제 상하고 극상으로 제가 나눴는데요. 요 둘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자, 문제가 어렵긴 해. 근데 우리가 시간을 넣으면 충분히 풀 수는 있어. 한 3분 정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25문제 60분이니까 25문제 60분.
1분당 한 문제당 몇 분이냐라고 하면 2분 조금 넘게 나와요. 2분 초반대 나오는데 2분 한 10초 뭐 이렇게 나오는데 3분 정도가 걸려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3분에서 4분 정도. 그런데 문제는요. 이 출제자도 이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막 시험을 쳤는데 전부 다 100점을 맞아. 그렇죠? 대부분 점수 100점 맞아. 그래서 커트라인이 100점이 나오고 이런 거는 출제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 5급 PSAT 합격선을 대충 80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90점이 넘는 합격 커트라인을 유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25문제를 시간 내에 다 못 푸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이렇게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한 2문제, 3문제, 보통 저는 한 3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76점을 받으려면 19개를 맞아야 돼. 그럼 몇 개 풀어야 돼요? 21개를 풀어야 됩니다. 21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4문제 안 풀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극상 레벨에 있는 3문제를 싹 다 안 풀어도 되는 게 요 76점대의 점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상급에 있는 문제도 한 문제 안 풀어도 돼. 그러니까 상위 6문제를 풀고 극상에를 하나도 안 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60분이라는 시간을 배분하기 훨씬 유리한 거예요. 2문제 차이니까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 문제 맞은 개수 2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푼 문제 2문제 차이가 결국은 상하고 극상 한 문제씩을 더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76점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15문제 중 하나는 다 풀어야죠. 그리고 상급의 상 레벨의 문제를 6문제만 풀면 되니까 아무래도 요 점수대니까 이 84점에 비해서는 실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21분에서 23분 정도를 소유한다고 쳤을 때 나머지 15문제는 35분에서 37분 정도를 투자해서 2분 조금 넘게 풀어도 요 극상 3문제랑 상 1문제, 4문제를 안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1문제 정도는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76점 정도 나오게 되는데 공부량이요. 제가 볼 때 76점 정도를 받기 위해 공부를 한 양이 100이라고 치면 똑같은 학생 기준으로 똑같은 수준의 학생이 76점을 받기 위해 공부한 양이 100이라면 84점을 받기 위해서는 뭐 점수 2문제 차이니까 조금 비슷하지 않겠냐고 하시겠지만 2배를 공부를 하셔야지 요 레벨에 올 수 있어요. 2배를 공부를 하셔야지. 근데 저는 요 정도 레벨을 공부하는데도 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면은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료 해석만 한다 그러면 한 달에서 조금 약한 학생도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히 이 점수 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자료 해석이 이 점수 이상, 84 이상, 88, 뭐 90 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지 않는 이상 84, 88 좋으면 92까지 그 정도 점수가 나와 있다 그러면 언어랑 상황 판단 같은 부분에서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과목 전체가 여러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3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정말 재수없게도 극상 문제를 최소 한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이게 보통 5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4, 5분. 5분 정도도 걸릴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극상 난이도의 문제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냥 어려운 게 있고요. 하나는 생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유형. 내가 못 보던 유형이야. 그냥 글을 읽어도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이렇게. 계속 헤매다가 한 3분 지나서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 5분이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노력으로 극복이 안 돼요. 문제가 생소한 건데 생소한 문제들 내가 바로 뛰어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는 사실 구라입니다. 그거는 전형적인 사후풀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풀이에요. 다 이해하고 나서 나는 문제 한 10몇 분 걸려서 다 이해했어.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 PSAT에서는 사후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 우리가 필요한 건 사전풀이에요. 이 문제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푸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5분 정도 잡으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에 상급에 있는 문제 7문제를 다 푸는데도 여기서는 6문제 푸는 것과 같은 시간 정도에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3분 정도, 3분 남짓.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5분 정도로 시간을 더 줄였으니까 결국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여긴 한 문제 더 추가됐으니까 중하 레벨의 문제에서 76점에 비해서 5분 정도를 줄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5분 차이가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5문제를 30에서 32분, 그러니까 문제당 2분 또는 2분 조금 아래
여기 32분 생각하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분 정도 컷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2분 30초에 푸냐 2분에 푸냐에 따라서 엄청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해석은. 자,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상이나 극상에서 해당되는 문제들에서 시간을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상이나 극상인 레벨에 있는 문제들은 일단은 생소하고요. 난이도도 꽤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사후 풀이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 실력을 키워서 이 시간을 줄인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중하 레벨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다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숙지를 한다 그러면 우린 충분히 우리가 이 시간 내에 문제를 최대한 23개까지 풀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하 레벨에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줄여주시고 상이나 극상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푸는 방법을 충분히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 해석이라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이란 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그 교재를 나눠 드린 거에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거든요. 예,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를 여기 올려놨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 자, 1번 문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음 표는 2007에서 2011년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질문에 옳은 것 고르시오 또는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라고 물어봅니다.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 질문에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가 나와요. 표. 그 다음에 표로에 해당되는 선택지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은 질문과 표와 선택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걸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풀이는 조금 이따가 제가 실제 문제 풀이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또는 질문, 그 다음에 표 또는 그래프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 표, 선택지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덩어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유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유형을. 보시면은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보기 또는 1, 5 중에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한 70% 정도가 일반형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겠죠. 특수형이 한 30% 정도 나오는데 제가 7급 모의평가 강의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해설 강의.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보니까 모의평가는 요 특수형 비중이 좀 높더라고요. 좀 높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피셋 출제됐던 것을 기출문제를 통해 보건데 한 7대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늘어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유형이 있고 유형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또 달라지겠죠. 난이도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쉬운 유형이 있고 어려운 유형이 있어요. 좀 쉬운 유형이 어떠냐면 이제 보고서형이나 매칭형 같은 것들은 매칭형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좀 쉽게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쉽고요. 그다음에 표 그래프 변환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들쑥날쑥해요. 네, 요거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 뒤에 있는 수리 계산형하고 상황 판단형 요 부분이 사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요 파트.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요 파트의 문제가 제일 많아요. 어려워하시는 거 집중적으로 좀 다뤄드리거든요. 요것도 어느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네, 그 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유형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표. 자, 표는 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표의 종류 및 형태를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표의 종류 및 형태.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이 문제에서 이게 나와 있을 때 이게 표인데 표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금융 서비스 제공 방식별 업무 처리 건수 비중 현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금융 서비스 제공 방식별 업무 처리 건수 비중이라는 것은 요게 다음 시험에 또 이런 형태, 이런 내용의 문제가 나올까요? 이거랑 똑같은 거. 대면 거래나 비대면 거래.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 제공 방식별 업무 처리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PSAT에서는 그런 거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안 나와요. 나와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표의 내용은 매번 바뀌어요. 우리가 기출문제 왜 공부합니까? 다음에 비슷한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표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반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표의 내용을 막 보려고 그래요. 표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거는 PSAT 떨어지기 위한 연습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 반복 학습해가지고 우리가 익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출문제라는 것은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은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반복되는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회성인 게 아니고. 그래서 표의 내용은 일회성이고요.
표의 내용은 일회성이고 반복되는 건 뭐냐? 일단 표의 종류 및 형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나 형태나. 표의 종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종류 및 형태는 계속 반복이 된다. 무슨 말이냐? 표라고 하는 게 일반 표도 있지만 비대칭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다 수업에서 나올 겁니다. 짝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관된 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나왔을 때 표 중에 한 70%는 그냥 일반 표고요. 나머지 30% 정도가 여기 있는 특수한 표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특수한 표들이 나왔을 때는 이 특수한 표와 관련된 선택지가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의 종류 및 형태를 보면 어때요?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선택지들이 예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선택지들은 출제자들이 좋아합니다. 출제자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답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좌표 그래프,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등이 있죠. 자, 이런 그래프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표는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다 목적이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목적이 없으면 원 그래프, 좌표 그래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선택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거예요. 그 선택지는 출제자가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겁니다. 자, PSAT는 어렵게 보실 것 없고요. 어떤 사람 뽑기 위한 거냐? 머리 잘 쓰는 사람 뽑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풀 수 있을 만한 선택지들을 출제자가 좋아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좌표 그래프 이렇게 대선 후보 나오는데 둘이 막 경쟁하고 있는 이런 좌표 그래프가 나왔어요. A, B 이렇게 나왔어요. 자, 좌표 그래프 왜 그려요? 좌표 그래프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 꺾은 선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가 막 나왔어. A 후보, B 후보. 꺾은 선 그래프를 왜 그렸을까요? 이거 그냥 일반 표로 해도 되거든요. 왜 꺾은 선 그래프로 했을까요? 목적 있잖아요. 목적. 뭐예요? 첫째, 두 후보 간의 차이를 보려고 만든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증가율, 감소율, 즉 증감률이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이 그래프의 목적입니다. 요거는 제가 요 테마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대충 그렇구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가 나왔을 때 주로 나오는 선택지 두 개, 둘의 차이를 묻는 것. 두 번째, 이 그래프의 증감률이 누가 더 큰지 묻는 것. 요 두 가지가 주요 선택지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출제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셔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 드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표의 종류 및 형태, 그 다음에 선택지. 여러분들의 공부의 대부분은 선택지 아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표를 보고 선택지를 보고 막 공부를 하려고 드는데 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종류랑 형태 이거 공부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시간이. 그 다음에 표의 내용은 이제 이제 한번 풀면 다음에 안 볼 내용이야. 빨리빨리. 근데 선택지에 있는 표현들은 아주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이 문제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고 흰색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흰색은 뭐냐면 주어입니다. 주어.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걸 제가 수로라고 얘기할게요. 수로. 이 주어는 뭐냐? 이 주어는 표의 내용이에요. 표의 내용. 자, 표의 내용은 어때요? 표의 내용은 매번 반복이 되잖아요. 매번 반복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를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수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로. 이게 노란색 표시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택지에서 주로 공부를 해야 될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볼게요. 기억 1.5%포인트 증가했다. 매년 감소. 가장 적은 가장 많았던. 요 표현들 때문에 기억 선택지는 어떻게 풀고 니은은 어떻게 풀고 디귿은 어떻게 풀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것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제가 수업 진행할 때마다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다 칠해 드릴 거예요. 제 수업 들을 때는 준비물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형광펜, 하나는 빨간색 볼펜. 이 두 가지를 필기를 하시면서 들을 텐데 모든 선택지에 제가 노란색 펜을 다 칠해 드릴 거예요. 그 노란색 펜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 어때요?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를 읽으면 그 순간 얘는 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지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는 거예요. 기억에서는 이 표현, 니은은 이 표현이구나. 그 표현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은 요 표현만 쏙쏙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 표현이 몇 개냐? 30개에서 50개. 분류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면 50개, 조금 러프하게 하면 30개. 30개에서 50개 정도 표현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그냥 눈에 싹싹 들어올 수 있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돼야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간을 줄여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좀 아쉽게도
현재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수로 위주로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 학생들을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서 경험을 한 건데요. 요 부분 위주로 공부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요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서 선택지를 익히시면은 문제 푸는 속도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단골 표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업할 때는 형광펜으로 칠할 겁니다. 형광펜으로 칠해라 라고 하면 단골 표현인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골 표현이라고 하는 거 위주로 익히셔야 되고, 요 단골 표현은 또 뭐랑 연결돼요? 이 표의 종류 및 형태. 비대칭 구조에 자주 나오는 단골 표현, 짝표에 자주 나오는 단골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공부를 해주시면서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딱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뭐 공부할 거 별로 없네. 맞아요. 2차 전공 과목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PSAT 과목은 단순 암기를 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물론 암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공부를 해야 될 양으로 놓고 보면, 텍스트로 놓고 보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기 과목의 숙지도를 70%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뭐 100% 완벽하게 외우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전자사전처럼 술술술 외진 않잖아요. 대충 맥락 정도 이해하고 뭐 용어, 중요한 용어 정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70% 정도라고 생각하면 적성검사, PSAT, 자료 해석은 특히 몇 퍼센트 정도로 숙지가 돼야 되냐면 120% 정도 숙지가 돼야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보통 얘기하시냐면 체화라고 얘기하죠. 체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골 표현을 보고 그렇지, 이거는 이 말이야. 그래, 짝표를 봤어. 짝표에 나올 수 있는 선택지 뭐지? 이거 있지? 자, 이제 볼까? 이러는 순간 튼 거예요. 숙지가 워낙 완벽하게 돼서 체화가 돼야 돼요. 체화가 돼서 보는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넘어갈 수 있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2차 전공 과목에 비해서 자료 해석이 공부해야 될 양은 양만 놓고 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을 다른 2차 과목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체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체화가 될 수 있게끔 수업이 진행이 될 테니까 수업 잘 따라오시면 이 과정이 충분히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요걸 봤을 때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볼게요. 아까 이제 요렇게 했죠. 아까 얘기 드렸죠.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할 거라고. 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이 있고 표제목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고 표제목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그 교재 그 첫 번째 이제 첫 장 다음 장 넘기시면 1번 문제 나와요. 1번 문제 보시면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이 다음 표는 2007년에서 2011년 A국의 금융 서비스 제공 방식별 업무 처리 건수 비중 현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표가 있고 그다음에 선택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하고 표제목이 있고 단위표, 특징, 당구장 마크 각주가 있고 선택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문제 푸는 순서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문제 푸는 순서를. 자, 이렇게 보통 이제 읽는데, 그러니까 질문 먼저 있고 표제목 보고 단위나 표의 특징, 각주를 보고 선택지를 확인하고 표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하고 표제목. 저는 이 질문하고 표제목은 같이 볼 거예요. 왜? 자, 아까 얘기는 1번 문제 보세요. 표제목하고 질문하고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이게 자료에서 공부를 조금만 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질문은 주로 뭐가 나오냐? 표제목을 한번 읊어요. 한번 읊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한 번 더 읊게 되는 표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굳이 두 번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게다가 표의 제목은 딱 정리가 다 돼 있는데 질문을 그걸 여러분들이 굳이 다시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표제목은 거의 같고 거기다 추가로 옳은 것 고르시온지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온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건데 옳은 거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는 X 하셔가지고 선택지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선택지가 이제 1번부터 쭉 있어요. 네. 요 앞에 옳은 거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는 X 표시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 100명이면 100명 다 하는 얘기고요. 수험생 100명이면 100명 다 하는 행동이에요. 워낙 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라 그랬는데 옳은 것 고른다든지 이런 실수를 워낙 많이 하니까. 자,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질문하고 표제목은 똑같아요. 얼마나 똑같냐? 한 90% 정도 같아요. 질문하고 표제목이 겹치는 경우가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럼 10%는 질문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죠. 아니 그럼 10%는 틀리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90% 정도는 겹치고 이 10% 정도는 질문에 추가 내용이 있는데 요 추가 내용을 찾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째, 글이 길거나 둘째, 숫자가 있거나. 글이 길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성을 보면 2단이다 그러면은 보통 2줄에서 3줄 초반에 끝난다든지 요 정도 길일 겁니다. 2줄에서 끝난다든지 3줄 초반에서 끝난다든지. 거기보다 글이 길다는 얘기는 한 줄이 더 있을 거예요. 왜 있냐? 어떠한 단서나 조건을 글로 쓰려면 어때요? 글의 제목은 또 한번 읊어야 되잖아. 표의 제목은 또 한번 읊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무슨 설명, 어떤 단서나 조건을 넣으려면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딱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글이 길 겁니다. 글이 보통 3줄 초반이나 2줄 끝에서 끝나는데 이게 갑자기 4줄, 5줄이 된다? 그러면 질문 읽어야 돼요. 두 번째, 조금 길기도 길고 거기다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표에는 보면 세계 인구가 없고 퍼센트만 있다. 비중만 있는데 제목에 세계 인구가 60억이라는 숫자가 주어지면 이거랑 표를 가지고 한국의 인구나 일본의 인구를 산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숫자가 있거나 요 두 경우를 제외한 90%는 질문과 표 제목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안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다음 중 질문과 표 제목이 겹치지 않고 추가 내용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1번 2번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런 시험이면 여러분들이 70% 정도의 숙지도만 있어도 되지만 우리는 체화를 해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야 되니까 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두 번째, 질문하고 표 제목을 보고 나면 그 다음 뭐 봐야 되냐? 단위, 표의 종류, 그 다음에 각주 요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표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첫째, 단위, 절대 수치냐 상대 수치냐. 제가 첫 시간 수업이 상대 수치 들어갈 겁니다. 상대 수치란 얘기는 퍼센트 지수 1인당 GDP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트 지수 1인당 GDP. 상대 수치냐 절대 수치냐만 보면 돼요. 이거를 말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단위 보라 그러면 단위가 1억인지 100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이런 거 보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수업 해보면 왜 의미가 없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단위의 절대 수치인지 상대 수치인지만 보면 되는데 주로 봐야 될 건 얘입니다. 얘. 절대 수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절대 수치는 의미가 없고 상대 수치라 그러면 딱 나오는 선택지들이 또 있어. 상대 수치일 때 주로 나오는 단골 표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주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첫째. 단위에 퍼센트 있는지 또는 제목이 지수인지 또 1인당 GDP 이런 거 A당 B. 자, 이거는 1인당 GDP라는 거는 A당 B 요런 거를 제가 1인당 GDP로 쓴 겁니다. 요거보단 요게 더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거 보는데 이것도 못 본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금방 볼 수 있습니다. 0.5초나 걸릴까요, 이런 게? 네, 다음 두 번째. 표의 내용을 볼 게 아니고 표의 종류. 아까 얘기 드린 거예요. 아까 표의 종류 뭐라 그랬어요? 표의 종류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의 종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표의 종류도 역시 겉으로 봐도 티가 나는 거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각주를 보셔야 돼요. 각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의제기 방지용. 그러니까 이거는 읽거나 마나한 거예요. 읽거나 마나. 그거를 읽거나 마나한 거 읽고 나서 알면 뭐합니까? 이것도 다 제가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 방지용이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미리 다 알고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특징을 다 알고 문제를 보면 읽어야 될 부분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제기 방지용도 이게 뭔지 알아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힌트. 문제에서 어떤 힌트를 줍니다.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 계산식 각주만 따로 다루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산식. 각주에 식이 나오는 거예요. 식이 A는 B분의 C예요. 자, A는 B분의 C라는 식이 있어요. 각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표에 보니까 A도 나와 있고 C도 나와 있어. 그럼 뭐 물어볼까요? 자, 식은 각주에 A는 B분의 C라고 했는데 표에 A도 있고 C도 있어. 그럼 뭐 물어봐요? B를 100% 물어봅니다. B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나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성급하세요? B 안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물어보면 표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100% 물어봅니다. 그러면 B를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B를 찾아야죠. 글을 읽는 게 아니고 글 다 읽고 나서 잠깐 B를 어떻게 구하지? 글쩍 잠깐만 보다가 각주에 식이 있구나. 이러는 순간에 그냥 그거는 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A는 B분의 C네. 그럼 얘 물어보겠네. 얘 어떻게 풀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주를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지 확인 후 표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선택지 종류 요거 별표 2개 하시고 요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긴 과정의 설명은 다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택지가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표 종류에 맞는 선택지, 그다음에 머리 쓰는 선택지, 이렇게 출제자가 좋아하는 선택지 다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크게 제가 세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쓰는 선택지 한 30% 나옵니다. 선택지가 세 부류인데 머리, 손, 눈 이렇게 나눴어요.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한 30% 정도 됩니다. 선택지가 100개라 그러면 30개는 머리를 쓰는 선택지예요. 손을 쓰는 선택지가 한 40개 됩니다. 손 쓰는 게 뭐지? 문제를 어떻게 종이로 찢나? 그게 아니고 계산하는 거를 저는 손을 쓰는 선택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계산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기계적으로 손으로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아무런 머리 쓰지 않고 그냥 계산하는 것. 증가율이 누가 크네 작네, 비중이 누가 더 크네 작네, 합이 누가 더 크네 작네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하긴 하는데 머리를 쓴다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손을 쓰는 것에 가까워요. 그게 한 40% 나옵니다. 40%. 그 다음에 눈을 쓰는 선택지. 눈 쓰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죠. 눈 쓰는 거 이런 거 사실하기. 표현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뭐는 매년 증가한다. 매년 증가하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시력 검사 같은 거예요. 나는 동체 시력이 빨라요. 빨리 푸는 거예요. 좋죠. 그런 사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건 뭐 눈 쓰는 거지. 뭐 매년 증가한다. 가장 높다. 순위가 일치한다. 이런 거 확인하려면 빨리빨리 눈알을 굴리는 것 말고는 아무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제자는 이 중에 뭘 제일 좋아할까요? 출제자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머리를 쓰는 선택지, 손을 쓰는 선택지, 눈을 쓰는 선택지 중에 뭐를 제일 좋아할까요? 출제자는 뭐 부모의 마음으로 똑같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던데요. 이렇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출제자는 당연히 여기에 예차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잘 푸는 학생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선택지 4번, 5번에 머리 써야 되는 선택지 깔아놓고 1번에 사실하기, 눈만 쓰는 선택지 딱 붙여놓고 답이 1번으로 만들어 놓으면 1번 풀고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2, 3, 4, 5번. 그럼 내가 이 머리 쓰는 선택지 만들어 놓은 거 보지도 않고 답을 풀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원할까요? 또 머리 잘 쓰는 학생을 뽑자고 만든 시험이 PSAT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눈 빠른 애들을 뽑는 이런 시험으로 변질되는 걸 원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머리 쓰는 선택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업할 때 머리 쓰는 선택지를 별표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요 선택지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주요 선택지. 자, 별표하세요 그러면은 주요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머리를 쓰는 선택지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시험에서? 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답이 될 확률이 높은 선택지는 머리를 쓰는 선택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고 대부분 착각하죠. 계산하는 게 뭐 출제자가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이건 그냥 단순 기계잖아요, 그죠? 어릴 때 구몬 열심히 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머리를 쓰는 선택지를 좋아한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좋아한다는 건 뭐냐? 여기서 옳은 것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문제 풀 때 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선생님 5개인데 답이 될 확률이 달라요? 자, 답이 될 확률은 엄연히 다릅니다.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답이 될 확률이 나머지 것들에 비해 높아요. 높습니다. 자,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내용부터 설명을 하고 나서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리를 쓰는 선택지란 뭐냐? 첫째, 표나 그래프의 목적 및 종류에 부합하는 선택지. 아까 얘기 드린 것. 자, 원 그래프는 비중과 비율을 활용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원 그래프는. 그러면 그 비중과 비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에서 여러분들 원 그래프 그려본 적 있으세요? 다 있을 겁니다. 언제? 초등학교 때 시간표 그릴 때. 그러면서 이게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왜 원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리고 나면 와, 나 참 되게 많이 자는구나. 공부를 이렇게도 하네? 라는 거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든 표입니다. 즉 비중과 비율을 보려고 하는 표인과 동시에 비중과 비율이 보기 쉽게 만든 표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비중 비율 물어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원 그래프는 서로 위계가 다른 두 원을 주어지거나 아니면 박스 그래프랑 일반 표랑 원 그래프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든 비중과 비율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위계가 다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세계 인구, 여기는 OECD 인구예요. 그러면 이 세계 인구에 있는 포션하고 OECD에 있는 포션하고 퍼센트는 같겠지만 원이 360도니까 인구가 다르잖아요. 요 두 개 인구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비교하는 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과 비율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런 선택지를 출제자는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원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가면 이제 표의 특징, 그다음에 그래프별로 해서 선택지를 다 정리를 해뒀어요. 그러니까 원 그래프 나오면 요런 선택지들을 좋아하지. 꺾은 선 그래프 나오면 자, 이런 거를 좋아하지. 이게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출 가능한 거. 그냥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산출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걸 출제자는 좋아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면 A는 B분의 C다라고 하면 표에 A하고 C가 있어. 그럼 뭐 물어봐요? B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B를 별표하시고 선택지에 B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별표하신 후에 얘는 주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글을 읽고 식을 찾는 게 아니고 식에서 나올 거를 미리 예측해서 선택지에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또 조건, 뭐뭐라면. 자, 여기 뭐뭐라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뭐뭐 한다면, 뭐뭐 했다면이라는 선택지의 표현이 들어가면 그거는 뒤에 필히 어떤 산출을 하는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조건이라는 건 결국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별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뭐라면, 뭐뭐 했다면.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산출 가능한 부분하고 조건은 워낙 많이 나오고 쉽습니다. 보기도. 요 두 가지. 다음에 표 전체를 봐야 하는 선택지. 예를 들어 표가 두 개가 있어요. 표 1, 표 2. 이거 출제하는 사람이 표 1하고 표 2를 왜 붙여놨을까요? 그냥 붙여놨나? 아무 생각 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표 1하고 표 2를 붙여놓은 이유는 서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선택지가 표 1만 봐야 되는 선택지도 있고 표 2만 봐야 되는 선택지도 있어요. 그리고 표 1과 표 2를 둘 다 봐야 되는 선택지가 있어요. 출제자는 뭘 좋아할까요? 표 전체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표 1과 2를 둘 다 봐야 되는 선택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큰 틀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시험장에서. 다음 중 주요 선택지가 아닌 것은 이런 것도 없고 물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없어. 결국 뭐 해야 돼요? 선택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선택지를 가지고 선택지의 표현을 익혀가면서 이게 주요 선택지인지 아닌지 반복해서 학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큰 틀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쓰는 선택지는 계산이 필요한 건데 분수 비교, 덧셈 비교, 곱셈 비교가 있습니다. PSAT에서 계산은요. 분수 계산, 덧셈 계산 이런 거 잘 없어요. 거의 없고 분수 비교. 무슨 말이냐? 증가율이 몇 %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증가율이 A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누가 더 큰지를 얘기해요. 덧셈도 합이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보단 합이 철수가 0이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파트별로 집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자, 손을 쓰는 것과 눈을 쓰는 게 70%고 머리를 쓰는 게 30%지만 전체 선택지의 30%에 해당되는 이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답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주요 선택지가 하나야. 별표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번만 별표야. 1번만 주요 선택지야. 그러면 얘가 답이 될 확률은 몇 %냐? 50%가 좀 안 돼요. 그게 뭐야 50도 안 되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선택지 하나당 답이 될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에 비하면 얘는 거의 2배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볼 필요 있겠죠. 다음에 주요 선택지가 2개야. 1번, 3번 2개다. 그러면 대충 한 70% 정도 답이 여기서 나와요. 주요 선택지가 3개다. 그러면 답이 될 확률은 이 셋 중에 한 90%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 머리 쓰는 선택지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답이 될 확률이 높아. 네 말 알겠어. 근데 그거 풀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맞습니다. 풀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거보단 나을 거예요. 얘는 시간이 제일 빨리 걸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냐?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쉬운 것부터 풀거나. 그럼 어때요? 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쉬운 것부터 풀었어. 맨 마지막에 답은 5번째 푸는 선택지에 답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풀어요? 갑자기 난 4번부터 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무당이에요? 차라리 점집을 차리는 게 낫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렵지만 답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반형에서 선택지를 활용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 두 번째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 보기 중 옳은 것 고르시오는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이? 풀고 기억 풀고 기억이 맞으면 기억이 맞으니까 3번, 5번 지울 거 아니에요. 풀고 지울 거 아닙니까? 풀고 지우고. 그죠? 그럼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는 뭐부터 풀어야 돼요? 자, 이거 진짜 별표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는 쉬운 것부터.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반대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에서는 반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 주요 선택지를 왜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주요 선택지 표시하고 안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주요 선택지 풀 거예요? 머리 써야 되는 선택지 아무 생각 없이 쓸 겁니까? 쉬운 것부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 중 옳은 것 고르시오에서는 쉬운 것부터 단 여기서 하나 더. 자, 여러분 문제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풀면 어떻게 돼요? 기억을 풀었는데 기억이 맞으면 1번, 2번, 4번 중에 하나 답이니까 3번, 5번 날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선택지를 보기를 2개는 더 풀어야 돼요. 최소한. 근데 기억을 풀었어. 근데 기억이 틀리면 1번, 2번, 4번 날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하겠죠. 3번하고 5번 두 개 남았네. 근데 다음 니은 풀어야지 일어나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요? 니은 다음이 니은 똑같고 리을 똑같으니까 디귿만 풀 거 아니에요. 디귿만. 그럼 결론은 뭐예요? 기억하고 디귿 두 개만 풀고 여러분들이 답을 풀 수가 있잖아요. 출제자들이 그런 경우를 그 꼴을 잘 못 봐요. 그 꼴을.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거를 갖고 선지접근법이라고 여러분들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대충 답을 둘 중에 하나로 좁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부터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혹시 어디서 뭐 선지접근법, 선지플레이 이런 거 들으시면 쌩 까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합격하는 길입니다. 그 얘기 듣다 골로 갑니다. 선지접근법은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 기억부터 풀면 별 재미는 없대.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억이 만약에 여기서 기억이 옳은 걸 고르시오인데 기억이 오르면은 3개가 남으니까 기억은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기억은 오를 것이다 라고 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을 먼저 풀 필요는 없다. 쉽게 말하면 기억 풀어봐야 재미 못 본다 이거예요. 자, 선택지를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3개 남은 첫 번째 보기 풀어서 속을 시켰을 때 3개 남으면 선택지가 3개 남으면 쪽박, 2개 남으면 대박이에요. 요거밖에 없어요. 뭐 4개 남아도 별 차이 없어요. 3개 남으면 쪽박, 2개 남으면 대박이에요. 근데 3개 남냐 2개 남냐는 운입니다. 어차피 운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부터 풀었을 때 2개 남으면 대박,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제일 쉬운 거 푸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시험 치시다 보면 보통 기억이 제일 쉬워요. 그건 뭐 여러분들 그냥 기억이 쉬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기억 풀어보면은 재미 못 보니까 그냥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 풀어갖고 운이 좋아서 2개만 남으면 그러면 보기 하나만 더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기억부터 풀면 3개 풀어야 돼요. 보기를. 그러니까 보기는 결국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라 그러면 2개 푸냐 3개 푸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를 2개 풀면 대박이고 보기를 3개 풀면 쪽박이에요. 보기를 2개 풀려면 선택지가 2개만 남아야 돼요. 보기를 3개 풀려면 선택지가 3개 남아야겠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이건 다 제가 설명해드린 거는 이해를 시키려고 해드린 거고 다 필요 없고 기억 빼고 나머지 중에 제일 쉬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빼고 나머지 중에 제일 쉬운 거.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나 뭐 딴 걸 풀었어. 풀고 나서는 뭐 기억 포함해서 중에 쉬운 거를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쉬운 거 어려운 거 따지지 말고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 드린 여기부터 푸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 첫 번째 강의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것, 요 파트부터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